네,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중간 정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우리 당국의 대처를 놓고 이런저런 평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중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듣죠.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진정인지 아닌지는 지금 모르지만 트렌드가 조금 꺾인 것 같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주까지 상당한 그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지난주를 변곡점으로 해서 이제 제대로 발생을 하느냐, 음흠. 아니면 우리가 이런 지역사회 감염 유행을 어느 정도 막아내면서 유입 환자 정도 수준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이 예.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일단은 이렇게 지역사회 유행이 확인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네.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환자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을 일단 차단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럼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그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가 모두 발언해서 입국 제한 조치 확대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회의 끝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단 현 상태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정부가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일단은 뭐 그 중국 자체 내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의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광둥성이나 저장성, 그리고 또 중국 이외의 주변 국가에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지역사회 유행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기간 입국 제한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문가 단체들은 계속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의견이 좀 다른 쪽도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입국 제한을 입국 금지 수준으로 완벽하게 입국을 못하게 하고 또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됐을 때 효과는 사실 증명된 것이 없거든요. 아. 그런데 일단은 우리 검역 체계가 좀 감당이 가능한 정도의 유입이 있어야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예. 지금 이미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가면서 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뭐 굉장히 소진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 지금 광둥성이나 또 저장성 이쪽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그 입국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음. 또 다른 그 유입의 가능성을 계속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했을 때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음흠. 단기간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돌출된 사안을 좀 넘어서 한번 좀 그 총괄적으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지역사회 감염까지는 가지 않았고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어떤 우리 정부 당국의 대처가 상당히 그 유효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 크게 본다면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그 유입 환자 그리고 또 이 유입된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에서의 발병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자들이 조기에 발견이 되고 또 조기에 격리가 되면서 진료 결과도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 단계 높아진 그런 방역 체계가 운영이 음. 되고 있다. 또 그 음. 중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역할을 음. 일정 수준 이상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좀 그 과거에 비해서 한 단계 올라갔던 그 비결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가 뭐 직원 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어떤 정부의 지원이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부분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그 바닥 수준이었던 역학조사관이 일부 숫자의 보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방역 체계에 관여하는 분들이 2015년 메르스를 경험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축적이 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방역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부는 또 이 논의의 결과물들이 네. 좀 성과를 이룬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체계가 이런 위기 관리를 대응하는 체계로 많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초기 대응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을 꼽으신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나 예. 또 경제 수준 상황을 보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그 규모 그리고 역할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좀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위상이 낮다고 봐야 되나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사람 숫자로만 보면은 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텐진시 질병관리본부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요? 1,500만 명 정도 도시인데요. 예. 이제 뭐 사람이 워낙 그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예산도 저희가 기대하는 예산의 한 4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네. 지금 예산 말씀하셨으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단계에서 뭐 예산을 누가 삭감했나 해가지고 뭐 국회에서만 이 탓하고 이런 적 있잖아요. 이 국회의 어떤 네. 그러면 입법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 같은 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정부 기구들이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결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네. 그 자체 내에서도 정리가 있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내에서 질병관리본부 예산을 한번 통제를 하고 예. 그다음 다시 기재부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그렇죠. 예. 국회로 가는데요. 네. 이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계속 감축이 됩니다. 아. 예, 계속해서 이 축소가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사실 그 예산을 잘라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네.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총액만 보고 뭐 이제 깎아야 된다는 뭔가 그냥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제 총액만 보고 이제 대충 깎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시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에도 세계보건기구가 20만 명당 1명 정도 역학조사관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3배인 한 60만 명 이상당 1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 미국의 12만 명, 13만 명당 1명에 비하면 뭐 4배, 5배 이상 적은 5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실제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역학조사관이 왜 모자라느냐 하는데 사실 예산이나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인정을 안 한 건 국회이거든요. 그리고 박봉이라면서요, 역학조사관이 또. 뭐 사실은 그 급여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예. 이제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을 고용하기에는 급여 수준이 낮고 무엇보다 그거보다도 예. 이게 단기 계약직이거든요. 매년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1년 직업의 단위로 안정성이 없다는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말 그대로 기초 투자가 거의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질병관리본부 자체도 네. 뭐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상당수의 인력이 예. 대부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기 근무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량들이 커가는데 상당한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메르스를 겪고 난 다음에 예. 중앙에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앙병원을 만들고 권역별로 이 감염병을 관리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라는 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흐지부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처음 나온 얘기예요? 이게 꽤 된 얘기입니까?
기원을 따지면 굉장히 오래됐고요. 예. 본격화된 거는 메르스 이후에 그 2015년, 16년에 국가 방역체계 개편을 논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인지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또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군요. 그럼 이것도. 네. 국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야가 특위 만들기로 합의를 했는데 명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더 한 발짝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교수님?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이름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이렇게 결정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름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우한 폐렴 이런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 중에 일부만 폐렴이 있거든요. 네. 폐렴이 안 생긴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보다 지금 빨리 국회가 이런 관련된 대응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런 갑론을박하느라고 이 특히 구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현실이죠.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특위가 빨리 구성해서 가장 먼저 지금 국회가 내놓아야 되는 지원책이라고 할까요? 대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다는 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네. 이 방역 체계를 변경해 나가야 될지 기본적인 논의조차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외신에서는 한국의 방역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이제 외신 기자가 이제 그러면서 거의 그러니까 리포트한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보니까 수도꼭지까지 다 소독하더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국내에서만 보니까 이게 이제 기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글쎄 적은 인력 적은 예산으로 좀 많은 효과를 낸다라는 의미로 그런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질병관리본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가 인사권 예산권을 가진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을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방역 체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논의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텐진시 한 시의 질병관리본부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 와서 꽂히네요. 참 이게 현 상황을 그대로 이제 집약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